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5년에 받았던 무죄 판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죄명은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이고요. 사실관계는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원래도 종종 가던 지인의 집에 가서 이제 잤는데 자다 보니까 누가 발로 차가지고 정신이 들어서 나와 보니까 집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이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이 사건이 거의 일주일도 안 되게 가지고 있다 검사님이 이제 기소를 하셨던 사건이고, 기소되자마자 이제 기록을 보니까 그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로 해가지고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이 인정이 된 상태로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이었는데, 처음에 제 의뢰인은, 그러니까 피고인은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일단 주거침입은 인정하겠지만 방이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은 진짜 사람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갔고 맞은 적도 없고, 그래서 준강제추행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주거침입은 인정하고 준강제추행만 다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DNA도 어차피 안 나왔다고 하고 피해자 진술이 약간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석대로 대응을 하려고 하다가 공소장을 유심히 다시 보니까 이 주거침입 부분의 피해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친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었으면 인정을 했을 것 같은데, 집주인의 지인, 그러니까 점유자가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 의뢰인은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갔다고 하고, 그러면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에 주거침입도 다퉈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거침입을 다투는 방향으로 바꿨었고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전선을 약간 앞에다가 치는 게 결국에는 준강제추행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전략은 전선을 앞에 치는 거였고, 또 전선을 앞에 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은 증거 목록에 동의하는 절차가 있는, 그 증거 목록에 동의할 때 보통은 진술 증거에 대해서만 부동의를 하지 물증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은 판사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물증은 그냥 다 인정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저는 물증, 그러니까 그 CCTV 영상이 저장된 CD 한 매, 요거를 부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재판을 가니까 판사님께서 이거 왜 부동의했냐, 위조됐다는 거냐, 무슨 취지로 부동의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이 CCTV는 뭐에 대한 CCTV였냐면은, 이제 내 의뢰인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방이 시커멓게 어두웠다고 했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는 아니다, 그 당시에도 불이 다 들어와서 방이 환했고, 같은 상황에서 방에 누가 들어오면은 방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이제 피해자가 찍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였어요. 제가 부동의했던 그 CD가. 그래서 판사님이 왜 부동의했냐고 물어보셨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사건 당시랑 같은 조건에서 찍은 영상이 아닐 텐데 피해자는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각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다퉜어요. 그리고 의견서도, 이 증거에 대한 부동의한다는 의견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냈을 정도로 이제 요거를 조금 진지하게 다퉜어요. 결국에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지만 전선을 앞에 치는 게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판사님도 결국에 이걸 증거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속으로는 100% 틀린 말은 아닌데 요 정도 생각만 머릿속에 좀 깃들기만 해도 일단 저는 성공이라고 봤기 때문에 전선을 좀 앞에 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분이 사건 최초에는 좀 피해를 좀 크게 얘기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해를 조금 줄여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경찰 단계에서 너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했더니 약간 착각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솔직히 피해자 분 입장에서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의뢰인이 잘한 건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해서 자기 절제를 못한 행동을 보인 거니까.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밤의 공포심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좀 피해를 과대하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는다. 이런 거를 이제 하나 잡고 끝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판사님께서 1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DNA도 검출되지 않았고, 자기 몸을 만졌다는 주장을 해서 바로 해바라기 센터 가서 그 해당 부분에 면봉을 해가지고 DNA 채취를 했는데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의뢰인은 계속 그 방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들어갔다는 주장을 했었고, 중간계층에 고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자다가 피해자가 발로 차니까 바로 또 튀어나왔어요. 그것도 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있었다면 그렇게 바로 막 놀라서 튀어나오진 않았겠죠. 이미 머릿속에 피해자가 중간에 깨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산이 있을 텐데, 계산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거니까 바로 놀라서 튀어나온 거는. 이런 가능성을 다 지적했고, 판결문에도 그런 가능성이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사안이었고요. 부거침도 무죄가 나왔어요. 특이한 점은 중간계수형도 무죄가 나왔고, 검사님이 항소를 하셔가지고 이제 항소심이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아무튼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사안이어서 또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봤고요.